승무패 71회차 현미경부석 2부 첫 번째 경기는 8번 경기로 들어온 마요르카 대 세비야의 경기입니다. 저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현미경부석 1부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화면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1번부터 7번 경기 1부 분석을 먼저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빠르게 살롱 코멘트로 넘어가서 분석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적인 부분은 화면을 멈추셔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풋볼살롱의 현미경 분석 자료는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네이버 카페에서 빠르고 편하게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모두 무자비와 강력한 세트피스 및 제공권, 그리고 제공권에 비해서 세트피스 수비가 불안한 점도 공통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팀 모두 최근 라리가에서 승리가 없이 하락세에 빠졌었는데 그래도 주중 하부리그 팀과의 구강컵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 어느 정도 성공을 한 두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비야라는 팀은 라리가에서 경기당 평균 측면 크로스 횟수가 34번으로 가장 많은 크로스를 활용하는 팀인데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는 제공권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라리가에서 가장 뛰어난 팀이기 때문에 세비야가 단순히 측면에서의 크로스 패턴에만 의존을 한다면 마요르카의 강력한 제공권에 막히면서 크로스가 무위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려서 최전방 공격수 엔네시리 선수의 헤딩 뚝배기에 마무리에 의존하는 패턴이 주요 공격 패턴이고 마요르카 역시 최전방 장신 공격수 무리키 선수의 헤딩 뚝배기가 주요 공격 패턴인데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무리키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특유의 헤딩 뚝배기 위력은 반감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라리가 홈 경기에서는 7경기에서 단 5실점으로 홈에서는 탄탄한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홈 경기에서는 상대의 측면 크로스, 헤딩 뚝배기 패턴에 의한 실점이 0골로 수비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마요르카가 강력한 제공권을 앞세워서 세비야의 측면 크로스 패턴에 대항을 하게 된다면 세비야도 원정에서 상당히 고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라리가에서 강력한 제공권을 보여주면서 헤딩 뚝배기 득점이 가장 많은 헤타페와의 홈경기에서도 0대0 무실점 기록을 거둔 바 있기 때문에 세비야도 이러한 점을 고려를 한다면 단순히 측면 크로스 패턴에 의존을 하게 된다면 마요르카의 홈 짠물 수비를 뚫어내기에는 굉장히 버거운 경기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양팀 모두 최근에 무자비 면모가 있고 세비야가 원정 기복이 심한 데다가 핵심 자원 부상 이탈 등을 고려하면 하나만 찍으면 무승부의 손이 가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양팀 모두 강력한 세트피스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동시에 세트피스 수비에도 약점이 있기 때문에 양팀 모두 세트피스로 재미를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정 면에서도 세비야는 마요르카전 이후에 다음 주 중에 랑스와의 챔피언스리그 원정 경기 일정이 있는데 이 랑스 원정에서 세비야가 승리를 거둘 경우에는 유로파리그 티켓이 주어지는 3위 탈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를 거둬야 되는 다음 주 중에 챔피언스리그 랑스 원정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일정 면에서도 세비야가 마요르카 원정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는 에버튼 대 첼시의 경기인데 승패로 가르면서 에버튼 쪽 이변까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모두 오픈 플레이, 지공 상황에서의 골 결정력이 너무나도 떨어지는 시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양팀 모두 세트피스 공격과 수비가 굉장히 중요한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첼시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리그 15경기에서 무실점 경기가 3번으로 적었을 만큼 팀의 체급에 비해서는 올 시즌 수비 조직력이 상당히 불안한 모습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 포체티노 감독 체제에서의 첼시가 세트피스 수비가 상당히 불안한 면이 있는데, 올 시즌 세트피스 실점이 4골로 최다 실점 공동 4등을 달리고 있는 첼시이고, 세트피스 기대 실점값 역시 4.78골로 적지 않은 첼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에버튼은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세트피스 득점이 7골로 두 번째로 많은 세트피스 득점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강력한 제공권까지 보여주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또다시 첼시가 세트피스 상황에서 불안감을 노출을 한다면 에버튼의 강력한 세트피스 한 방에 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첼시도 공격 상황에서 충분히 해볼 만한 것은 에버튼이 의외로 전방 압박을 병행하는 팀 컬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에버튼이라는 팀이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3번째로 많은 상대 진영에서의 액션 비중을 보여주는 팀이기 때문에 의외로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려 있을 때가 상당히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이렇게 무게중심 자체가 높은 에버튼이기 때문에 상대 진영 높은 위치에서 공을 탈취하는 이른바 하이 턴오버 횟수가 에버튼이 140회로 프리미어리그에서 전체 6번째로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에버튼이 이렇게 하이 턴오버 횟수는 많은데 전방 압박 수치인 PPDA 수치는 14.5로 전체 16위로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PPDA 수치가 높으면 그만큼 압박 상황에서 에버튼이 공을 빼앗기까지 상대의 패스가 평균 14.5회가 돌아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PPDA가 높다는 것은 공을 탈취하기까지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그만큼 에버튼의 전방 압박이 적극성에 비해서는 효율성이 조금은 떨어진다고 해석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첼시가 수비적으로 내려앉는 팀들보다는 이렇게 에버튼처럼 어느 정도 압박과 맞불을 놔주는 팀을 상대로 측면의 스털링이나 무드리크 같이 빠른 자원들을 앞세운 측면, 그리고 역습 공격으로 재미를 보는 그림이 꽤 많기 때문에 첼시 입장으로서도 에버튼이 압박으로 맞불을 놔주는 것이 좀 더 상대하기 용이할 수 있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지난 맨유와의 홈 경기에서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대등한 경기 내용을 보여주면서 슈팅 숫자는 무려 24개 대 9개로 맨유를 압도를 했지만 0대 3으로 완패를 당했던 경기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에버튼이 골 결정력 난조를 보이면서 이렇게 허무하게 대패를 당하는 그림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주중 새벽에 펼쳐졌던 뉴캐슬과의 홈 경기에서는 에버튼이 3대0 완승을 거뒀듯이 에버튼도 골 결정력만 살아난다면 충분히 홈에서 뉴캐슬을 상대로 완승을 거뒀기 때문에 이번 첼시전에서도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9번 경기는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는 풀럼 대 웨스트햄의 런던 더비인데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풀럼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세트피스 기대 실점 대비해서 실제 세트피스 실점이 굉장히 적은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시즌 풀럼이 세트피스 기대 실점 값이 4.69골로 적지 않은 편이지만 실제 세트피스 실점은 딱 한 골에 그치고 있는 풀럼이기 때문에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적은 세트피스 실점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풀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세트피스 상황에서 수비 집중력이 상당히 뛰어난 모습이 있는 풀럼의 수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최대 강점 중에 하나가 바로 강력한 세트피스이기 때문에 풀럼이 웨스트햄 상대로 특유의 세트피스 수비 집중력만 보여줄 수 있다면 풀럼도 끈적한 경기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풀럼 같은 경우에는 마르코
마르코 실바 감독 체제에서 아예 수비적으로 내려앉는 팀이 아니라 그래도 전방 압박을 어느 정도 병행을 하는 팀이기 때문에 수비 뒷공간 리스크가 있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뛰어난 역습 능력까지 보여주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웨스트햄의 퀄리티 있는 역습도 통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풀럼이 고무적인 것은 올 시즌 약점이 풀럼이 최전방 골 결정력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것이었는데, 그래도 최근에는 최전방 공격수 히메네즈 선수가 직전 노팅엄전에서 2골을 넣으면서 4경기 3골로 골 감각을 어느 정도 회복을 했다는 점이고, 히메네즈 선수 외에도 풀럼이 이워비나 윌리안, 페레이라나 해리 윌슨 같은 핵심 측면 2선 자원들의 골 감각도 올라와 있기 때문에 시즌 초반보다는 확실히 공격력이 올라와 있는 이 풀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3경기 득점력을 보시면 풀럼이 울버햄튼 상대로 3골, 리버풀 상대로 3골, 노팅엄 상대로 5골을 넣으면서 3경기에서 무려 11골이나 몰아친 풀럼이기 때문에 풀럼 특유의 화력이 조금은 살아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풀럼도 최근에 살아난 공격 자원들의 골 결정력, 그리고 특유의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수비 집중력만 나와준다면 끈적한 경기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최근 상대 전적을 살펴보면 웨스트햄이 풀럼 상대로 친선전까지 포함하면은 9경기 7승 2무 무패, 압도적인 천적 면모가 있었고, 웨스트햄의 퀄리티 있는 역습이 언제든 풀럼의 뒷공간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웨스트햄도 이번 경기 쉽게 패할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웨스트햄의 주포 공격수 보엔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직전 토트넘 원정에서 득점포를 가동을 했는데, 최근에 프리미어리그 원정 경기에서 무려 7경기 연속골, 유독 원정에서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웨스트햄의 보엔 선수이고, 최근 이 보엔 선수가 풀럼 상대로는 모든 대회 8경기에서 4골로 나쁘지 않은 상대 전적 기록까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웨스트햄도 보엔 선수의 결정력이 나와준다면 원정에서 쉽게 패할 것 같지 않은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번 경기는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는 그라나다 대 빌바오의 경기인데, 그라나다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최근 빌바오의 상승세와 그라나다의 수비 불안감을 고려하면 빌바오 쪽으로 손이 갈 수밖에 없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 모든 대회 7경기에서 5승 2무 무패 상승세를 타고 있고, 특히나 주요 공격 자원인 구루세타, 이냐키 윌리엄스, 니코 윌리엄스 같은 선수들의 골 감각이 나쁘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그라나다는 최근 리그 15경기 35실점, 라리가에서 실점이 2번째로 많은 수비가 상당히 불안한 팀이고, 라리가 12경기에서 4무 8패로 승리가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라나다라는 팀이 하위권 팀임에도 불구하고 공격 지표면에서 특히나 골 결정력이 오픈 플레이 기대 득점보다 실제 득점이 많다는 점에서 골 결정력이 나쁘지 않은 편인데, 최근에는 주요 공격 자원인 사라고사나 보에 같은 선수들이 5경기 무득점에 빠져있는 그라나다이기 때문에 그라나다의 강점이라고 볼 수 있는 공격력도 다소 주춤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라나다가 지난 알라베스전 패배 이후에 감독을 경질을 했는데, 새롭게 부임을 한 알렉산더 메디나 감독이 빅리그 지도자 경험이 없는 감독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감독 경질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의문감이 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그라나다 쪽 이변을 한번 노려보실 분들은 과거 상대 전적을 보면 그라나다가 유독 홈 경기에서는 빌바오 상대로 최근 4연승을 거두면서 홈에서는 빌바오에게 강했던 모습이 있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라나다가 역습에 의한 득점이 2골로 라리가에서 4번째로 많은 역습 득점을 보여주고 있는 팀인데,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라리가에서 전방 압박을 가장 빡세게 가져가는 팀이기 때문에 수비 뒷공간 리스크가 있는 팀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라나다가 특유의 역습으로 수비 뒷공간을 공략을 하는 그림이 나온다면 그래도 그라나다 쪽 이변을 노려보신 분들에게는 중요한 근거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11번 경기는 그라나다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는 토트넘 대 뉴캐슬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모두 최근 비슷한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최초로 5경기 연속으로 선제골을 넣고도 승리가 없는 팀이 됐고 홈 3경기에서도 모두 선제골을 넣고 최근에 3연패를 당한 최초의 팀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토트넘이 최근 경기 양상이 경기 초반에는 왕성한 전방 압박으로 주도권을 쥐면서 몰아치고 선제골까지 넣지만 후반전 들어서 급격하게 체력 저하와 함께 동점골과 역전골을 허용하는 빈도가 상당히 많은 것이 토트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뉴캐슬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부상자가 너무나도 많은 상황에서 챔피언스리그까지 병행을 하다 보니까 체력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고 특히나 원정 경기에서는 상당히 기복이 심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뉴캐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양 팀의 실점 통계를 살펴보면 토트넘은 올 시즌 리그 22실점 중에서 무려 13골 59%를 후반전 45분 이후에 실점을 했고 가장 많은 실점인 7실점은 후반 막판 15분에 실점을 당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뉴캐슬 역시 올 시즌 리그 17실점 중에서 무려 65%에 해당하는 11실점을 후반전에 실점을 했고 그 중에 가장 많은 실점인 6실점을 후반 막판 15분에 실점을 했기 때문에 양팀 모두 후반전에 체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실점을 당하는 빈도가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 역시 양팀 모두 핵심 자원 부상 이탈 속에서 체력 문제까지 공통적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은 경기이기 때문에 두 팀 모두 100% 경기력이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6경기 기준 상대 전적 역시 2승 2무 2패로 상당히 팽팽했던 양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에이스 공격수 손흥민 선수가 웨스트햄전 등부상 여파가 있다는 소식이 있는데 이 손흥민 선수가 진통제를 복용을 했다는 소식이 있다는 점에서 출전 여부가 상당히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토트넘전 이후에 주중에 AC 밀란과의 챔피언스 리그 마지막 중요한 홈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 이 경기 역시 뉴캐슬이 반드시 승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토트넘전에서 무리한 경기 운영을 할 가능성은 떨어져 보이기 때문에 양팀의 체력 누수와 뉴캐슬의 원정 기복 그리고 토트넘의 부상 여파 뉴캐슬도 부상자가 상당히 많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100% 경기력이 나오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는 카디스 대 오사수나의 경기인데 카디스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승패로 갈라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주중 카디스는 구강컵을 치렀는데 하브리그 팀 상대로 1대2 패배를 당하면서 체면을 구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카디스가 구강컵에서는 로테이션을 가동을 했지만 주중에 구강컵을 치르지 않은 오사수나이기 때문에 이 체력적인 면에서도 오사수나가 근소하게 우세를 가져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오사수나라는 팀은 항상 설명을 드리지만 라리가에서 전방 압박을 병행을 하는 팀인데 수비 뒷공간 리스크 역습의 약점을 드러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사수나가 카운터택 역습에 의한 실점이 3골로 두 번째로 많은 역습 실점을 당하고 있는데 이 카디스라는 팀은 올 시즌 역습 득점이 0골이고 다이렉트 공격 횟수 역시 12번으로 라리가에서 가장 적은 팀이기 때문에 카디스가 오사수나의 수비 뒷공간을 빠른 역습으로 공략할 수 있을지 의문감이 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팀 모두 최전방의 공격수 장신 공격수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골 결정력 측면에서도 카디스의 장신 공격수인 크리스 라모스 선수보다는 확실히 오사수나의 장신 공격수 부디미르 선수의 컨디션과 클래스가 한층 더 좋다는 점도 오사수나 쪽으로 쏠리는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카디스가 세트피스 한 방이 나쁘지 않은 팀이고 오사수나가 세트피스 수비가 그리 견고한 팀이 아니기 때문에 카디스가 세트피스로 재미를 보는 그림도 그려지지만
확실히 제공권적인 측면에서는 오사수나가 카디스보다 나은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상대 전적 면에서 오사수나가 최근 카디스 상대로 10경기에서 9승 1무 무패, 압도적인 천적 면모가 있기 때문에 오사수나의 근소한 체력 우위와 상대 전적의 우위를 고려하면 오사수나 쪽으로 근소하게 기우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제가 오사수나 쪽으로 가는 이유는 카디스가 최근에 주전 골키퍼 레데스마 선수가 허벅지 부상 여파로 결장이 되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카디스의 골키퍼 레데스마 선수가 올 시즌 라리가에서 90분당 선방 지표가 두 번째로 뛰어날 정도로 선방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골키퍼이기 때문에 카디스가 또다시 레데스마 골키퍼가 결장이 된다면 골문이 상당히 헐거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패턴적으로 봤을 때 카디스가 올 시즌 리그 3연무가 없었고 오사수나 역시 2연무가 없었다는 점에서 패턴이 유지가 되려면 무승부가 나오지 말아야 되는 경기이고, 이변이 나온다면 승패로 갈라봄직한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사수나가 최근에 측면 수비 쪽에 공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이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조금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3번 경기는 카디스의 단통 패배로 가는데 투폴 추천으로는 승패로 갈라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바르셀로나 대 지로나의 경기인데 바르셀로나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무승부까지 받쳐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라리가에서 다이렉트 공격 스피드가 가장 느린 두 팀의 맞대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양팀 모두 속공보다는 지공을 기반으로 한 소유와 점유, 짧은 패스를 중시하는 팀 컬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로나가 오히려 바르셀로나보다도 다이렉트 공격 스피드가 근소하게 느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로나의 다이렉트 공격 스피드가 1.64로 라리가에서 가장 느리고 그 다음으로 느린 팀이 1.66의 바르셀로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바르셀로나가 라리가에서 평균 점유율이 66.2%로 전체 1등, 지로나가 58%로 전체 4등을 달리고 있고, 경기당 숏패스 역시 바르셀로나가 584회로 1등, 지로나가 475회로 5등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양팀 모두 기본적인 플레이 스타일이 지공 속에서 패스와 점유를 중시하는 팀 컬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두 팀 모두 라리가에서 기본적으로 전방 압박을 가장 빡세게 가져가는 점도 공통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플레이 스타일과 팀 컬러가 같을 경우에는 그러한 컬러를 더 잘 살리는 쪽이 좋은 경기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특히나 이렇게 패스와 점유 측면에서 보면 바르셀로나를 능가할 수 있는 팀이 전 세계에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핵심 중앙 미드필더인 앙헬 에레라 선수가 이번 경기 근육 부상 여부로 결정하는 것이 상당히 크게 느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에레라 선수가 미드필더이지만 지로나에서 가장 뛰어난 제공권 경합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이고, 중원에서 드리블을 통한 전진 능력과 함께 공격 가담을 통해서 올 시즌 리그 4골이나 넣어주고 있는 핵심 미드필더이기 때문에 지로나의 핵심 미드필더 에레라 선수가 빠진다면 바르셀로나와의 중원 주도권 싸움에서 지로나가 상당히 열세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전히 지로나 쪽 이변 가능성도 있는 이유는 최근에 지로나가 바르셀로나 원정에서 공식 경기 2차례 모두 무승부를 거둔 바 있고, 올 시즌 지로나가 기세가 상당히 좋다는 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지로나가 최근에 베테랑 공격수 스투아니 선수가 발레ን시아전에서 2골을 넣은 데 이어 주중 구강컵에서도 2골을 추가를 하면서 좋은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올 시즌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의 골 결정력 측면에서는 바르셀로나보다 오히려 지로나가 우세한데,
바르셀로나의 오픈 플레이 기대 득점이 25.64골로 가장 높은 것에 비해서 바르셀로나의 실제 득점은 21골이 그치고 있고, 반대로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오픈 플레이 기대 득점이 22.11골인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은 29골을 실제 득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의 골 결정력은 지로나가 바르셀로나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에이스 공격수 레반도프스키 선수의 골 결정력이 저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도 리스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로나가 올 시즌 상승세와 더불어서 골 결정력에서의 우위, 최근에 바르셀로나 원정에서 2연속 무승부를 거뒀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무승부 정도의 지로나 사이드도 충분히 받치고 갈 만한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4번 경기는 바르셀로나의 단통 승리로 가는데 투폴 추천으로는 승무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71회차 현미경 분석 1부와 2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